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면종복배, 면종복배.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1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 혼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두 개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다른 하나는 뭔가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면종복배예요. 면은 얼굴면, 종은 따를 종, 복은 배복, 배는 등배를 뜻해요.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의 유래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 당나라 때 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 양귀비라는 절세미인에게 완전히 빠져서 나라 일은 뒷전이었죠. 신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감히 황제에게 직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모두 폐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고 수군거렸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면종복배라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던 순간 저도 똑같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회사에서 정말 힘든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는데 회의실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건 절대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동료들과 커피 마실 때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냐? 며 불평했으면서도 정작 상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용기는 솔직함에서 나온다는 걸요. 면종복배로 살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3인성호, 3인성호.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대단해. 우리 때는 소문 하나 퍼지는데 일주일도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이면 전국이 다 아는구먼.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며칠 뒤 정말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야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3인성어인데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3은 새삼, 인은 사람인, 성은 이룰 성, 호는 호랑이 호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을 말도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예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도 소문이 돌고 돌면 마치 정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의 위나라에 방총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던 그가 조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하, 만약 한 사람이 와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저었죠. 당연히 믿지 않는다. 시장에 호랑이가 웬 말이냐?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한다면요? 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 조금 의심스럽긴 하겠지만 여전히 믿기 어렵다. 세 번째 사람까지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 왕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믿게 될 것 같다. 방총이 깊이 절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조나라에 가 있는 동안 저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3번만 거짓말을 하면 전하께서도 결국 믿으실 테니까요. 왕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정말로 방총이 조나라에 간 사이 3명의 신하가 차례로 와서 그를 모함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던 왕도 결국 의심하기 시작했고 방총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왕의 신임을 잃은 상태였던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 택시를 탄 날 며칠 뒤 직장에서 정말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팀장님과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말이었는데
처음엔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를 1명, 2명, 3명이 계속 반복하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저와 가까운 동료까지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3인성호구나. 거짓도 3번 들으면 진실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듣고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호형호재, 호형호재.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집방이를 짚고 계시는데 옆에 앉은 젊은 남자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그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젊은이를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 차이는 좋기 40살은 되어 보였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도 다 미소를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호칭 속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딱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호형, 호재예요. 부를 호, 형, 형, 부를 호, 아우재. 서로를 형이라 부르고 아우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서로를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거죠. 마치 진짜 형제처럼 아껴주고 돌봐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위나라 시대에 관영이라는 사람과 화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나이도 출신도 달랐지만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들이 서로를 나이에 상관없이 형님, 아우 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했죠. 어떻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서로를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나이보다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맡기고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의 우정을 보며 호형호재라는 말을 만들어냈대요. 그날 지하철에서 본 할아버지와 젊은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형님이라고 부르실 때 그 안에 담긴 감사함과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젊은이도 할아버지를 정말 소중한 어른으로 대하는 마음이 보였고요. 진짜 호영호재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더라고요. 그 지하철 안에서 잠깐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른 그 따뜻함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열치열, 이열치열. 여러분,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여름방학이라 용돈도 떨어지고 기숙사 에어컨도 고장나서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그런데 옆방 선배가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면서 뭔가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한 말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열, 치열, 이 네 글자예요. 이는 이로, 열은 뜨거울 열, 치는 다스릴 치, 그리고 마지막도 뜨거울 열이에요. 즉 뜨거운 것으로 뜨거운 것을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더위를 피하려면 시원한 걸 찾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정반대예요. 더위를 이기려면 오히려 더 뜨거운 걸 먹거나 해야 한다는 거죠. 찜질방에서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거나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월나라 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오나라한테 완전히 참패를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구천은 그냥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자처하면서 자신을 단련했거든요. 매일 쓸개를 핥으면서 쓴맛으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힘든 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구천은 고통으로 고통을 이기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결국 이 방법으로 정신력을 기르고 나중에 오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이게 바로 이열치열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생각나요. 더우면 더운 걸 해야 돼. 같이 뜨거운 라면 먹자.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더운데 왜 더 뜨거운들 먹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땀을 쭉 흘리고 나니까 오히려 시원해지더라고요. 몸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면서 더위에 적응하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게 답이라는 걸요. 이열치열, 뜨거운 것으로 뜨거운 것을 다스리는 지혜예요. 중구난방, 중구난방.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라디오 볼륨을 낮추시더니 요즘 세상 참 시끄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묘하게 와닿더라고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화살보다 무섭다면서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했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중구난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중은 여러 사람들, 구는 입, 나는 어렵다, 방은 막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한 번 말을 시작하면 그 말들을 통제하거나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나쁜 소문이나 험담이 퍼질 때 이걸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 샐 틈 없이 퍼져나간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에 백기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전쟁의 귀재였거든요. 승승장구하면서 적국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백기가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나라 왕이 이걸 역이용했어요. 백기가 병에 걸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짓 소문을 일부러 터뜨린 거예요. 그 소문이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져 나갔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걸 믿어버렸죠. 결국 백기는 억울하게 자결까지 하게 됐어요. 한번 퍼진 말들을 되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나눈 대화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소문이 하루 만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이미지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말이라는 게 한 번 세상에 나오면 주인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된다는 걸요. 중구난방, 여러 입을 막기 어렵다는 말처럼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것 같아요. 아비규환, 아비규환. 긴급 속보입니다.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하죠? 갑자기 뉴스 진행자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 치킨집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주방에서는 기름이 튀고 홀에서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직원들은 뛰어다니고 정말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기 완전 아비규환이네. 아비규환이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 순간 정말 딱 맞는 표현이더라고요. 아비규환은 아비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아비는 고통이란 뜻이고 규환은 울부짖는다는 의미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완전 대혼란, 아수라장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곳이 바로 아비지옥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죄를 지은 중생들이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울부짖는다고 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극도의 혼란과 고통을 보면서 이건 마치 아비지옥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해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극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치킨집에서의 일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인생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모든 게 한꺼번에 꼬이고 엉켜서 아비규환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도 그랬어요. 상사는 화내고 동료들은 서로 탓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런 혼란의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비규환 같은 상황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거였어요. 그날의 혼란이 오늘의 깨달음을 만들어준 셈이죠. 부화뇌동, 부화뇌동.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날 새벽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DJ가 청취자들의 의견을 받는 코너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말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마치 복사 붙여놓기를 한 것처럼요. 그때 기사님이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요즘 사람들은 정말 부화내동이야 라고 혼잣말을 하셨어요. 부화내동,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붙을 부, 화할 화, 울의 내, 같을 동. 네 글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천둥소리처럼 큰 소리로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주관이나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말에 무작정 따라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마치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정치에 대한 의견을 말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모두 그 말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맞아, 맞아, 정말 그래! 하면서 천둥소리처럼 웅성거렸다고 해요. 소동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친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동파가 부화내동이라는 말을 써서 이런 모습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 택시 안에서 기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 팀장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저도 모르게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말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말하는 게 편했던 거예요. SNS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글에는 저도 별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누르곤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화내동하며 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도 한 번은 의심해보고 내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야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가당착, 자가당착. 버스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지난주 새벽 첫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저는 평생 안전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신호위반을 했네요.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거든요. 그러고는 다시 마이크를 켜시더니 그런데 여러분, 신호위반을 했지만 안전하게 했으니까 괜찮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가당착. 자는 자기자, 가는 집가, 당은
부딪힐 당, 착은 붙을 착이에요. 자기 집에서 부딪혀서 붙어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집은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안 맞아서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오른손으로 왼손을 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의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어요. 이 상인이 시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창을 보세요. 세상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는 최고의 창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번엔 방패를 들고 또 외쳤어요. 이 방패를 보세요. 세상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최강의 방패예요. 그때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상인은 할 말을 잃었죠. 어떤 방패든 뚫는 창과 어떤 창도 막는 방패. 이 둘이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상인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곤란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그 버스 기사님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친구들한테 일관성 있게 살아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면서 정작 저는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제 기준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남들한테는 정직하라고 하면서 저는 작은 거짓말들을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 버스 안에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결국 가장 어려운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첫걸음인 것 같아요. 천려 일득, 천려 일득.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젊은이, 이 버스 타면 시청 가나? 물어보시는데 저도 처음 가는 길이라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성급하게 굴었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전번을 생각해도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 그 순간 뭔가 찡했어요. 천녀일득. 이 말은 1000번 생각한다는 뜻의 천녀와 하나를 얻는다는 뜻의 일득이 합쳐진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도 결국 얻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이나 깨달음은 하나뿐이라는 뜻이거든요. 완벽한 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지만 결국 진짜 의미 있는 깨달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면 더 재미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안영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신중한 성격이었거든요.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며칠씩 골방에 들어가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신하들이 대신님 너무 오래 고민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걱정스러워하면 안영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1000가지 생각 중에서 정말 쓸모있는 건 하나뿐이니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소. 덕분에 안영이 내린 결정들은 항상 옳았고 백성들도 그를 현명한 지도자라고 존경했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런 신중한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날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항상 빨리빨리 답을 구하려고 하고 조금만 고민되면 포기해버리곤 했거든요. 할머니는 결국 다른 분께 길을 물어보시더니 정확한 정보를 얻으셨어요. 버스에 함께 앉아서 젊은이, 급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1000번 생각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찾으면 그게 보물이거든. 하시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중요한 깨달음은 성급함이 아니라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백중지세, 백중지세.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가 있잖아요. 버튼 누르자마자 딱 열리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회사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랑 동기가 똑같이 승진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 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둘 다 망설이더라고요. 누가 먼저 들어갈까 하면서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백중지세예요. 백은 맏형 백, 중은 둘째 중, 지는 갈지, 세는 기세 세자거든요. 그러니까 맏형과 둘째 기세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비슷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미예요. 마치 형제가 키재기를 하는데 고이 똑같아서 누가 더 큰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반고라는 역사가가 쓴 한서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시절에 하후영이라는 장군과 조충국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실력이 비슷했대요. 하후영은 용맹함으로 유명했고 조충국은 지략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너무 뛰어나서 황제가 누구를 더 중요한 자리에 앉힐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축구팀에서 두 명의 에이스 선수가 있는데 둘 다 너무 잘해서 누구를 주장으로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황제는 이렇게 말했대요. 저 두 사람은 백중지세구나. 맏형 둘째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동기랑 저랑 정말 실력이 비슷했거든요. 입사 동기에 성과도 비슷하고 심지어 상사들한테 받는 평가도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 승진 발표 날 결국 둘 다 승진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둘은 정말 백중지세라서 한 명만 뽑을 수가 없었다고요. 어쩌면 경쟁이라는 게 꼭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선견지명, 선견지명.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골목길을 지나다니는데 한 마리 고양이가 항상 비가 오기 전날이면 처마 밑에 미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며칠 관찰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고양이가 숨는 다음 날엔 어김없이 비가 왔어요. 동물들한테는 이런 본능이 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도 가끔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하는 분들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선견지명이 그런 뜻이거든요. 선견지명은 먼자선, 볼견, 그것지, 밝을 명으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먼저 보는 밝은 지혜라는 뜻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능력을 말해요. 특히 누군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세워놨을 때 역시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거든요. 이 말의 유래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 후한 시대에 양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당시 조정에서 환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양진만은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일찌감치 눈치를 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환관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양진은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때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정말로 환관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사람들이 그제서야 양진의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했죠. 양진은 정말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길고양이처럼 뭔가를 미리 알아차리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습관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고양이를 보면서 날씨 변화의 신호들을 배우게 된 것처럼요. 결국 선견지명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평소에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양도구육, 양도구육.
여러분,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대학생 때 용돈이 떨어져서 편의점에서 제일 싼 컵라면을 집어들었는데 패키지에는 엄청 맛있어 보이는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탱글탱글한 면발에 고기도 듬뿍, 야채도 알록달록하게 들어있고. 그런데 막상 뜨거운 물을 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양두구육이에요. 양, 머리 두, 개, 구, 고기 육.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인데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나쁜 것을 속여서 파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간판은 화려한데 실속은 없는 상황이나 광고와 실제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제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 제나라 선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신하 중에 남곽처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교묘했던 게 왕 앞에서는 항상 충성스럽고 현명한 척하면서 온갖 좋은 말만 늘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백성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었어요. 마치 양머리 간판을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장사꾼처럼 말이에요. 왕은 겉모습만 보고 그를 밀었지만 백성들은 점점 고통받게 되었고 결국 이런 상황을 비판하며 생겨난 말이 바로 양도구육이에요. 그 라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패키지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면은 뚝뚝 끊어지고 고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야채는 시들시들한 게 몇 개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이게 바로 양두구육이구나 싶었죠. 겉포장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겉만 번지르르 한 것들에 속지 말고 진짜 실속이 있는 걸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말이에요.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실속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실속은 없는데 지공할 수 있을까요? 믿고 거르는 거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니까요. 겉은 겉대로 드러나게 해서 겉대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편의점이 온다면 전 그 편의점을 사랑할 거예요. 읍참마속, 읍참마속.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공부나 취업 같은 걸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의미를 깊이 담고 있는 사자성어로 소개해드릴게요. 읍참마속이라는 말인데요. 읍은 울옵, 참은 벨참, 마는 성씨마, 속은 성씨속 자예요. 말 그대로 울면서 마속을 벤다 하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도 원칙과 법도를 어겼을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삼국시대 충나라의 제갈량이라는 천재 군사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마속이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마속은 제갈량이 형처럼 아끼던 부하였어요. 똑똑하고 충성심도 깊었죠. 제갈량은 마속을 정말 신뢰했고 중요한 전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맡겼어요. 그런데 마속이 교만해져서 제갈량의 전략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결국 대패하게 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죠. 제갈량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고 해요. 마속을 처벌해야 하는데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는요. 하지만 군법은 엄격했어요. 제갈량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처형했어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를 자기 손으로 벤 거죠. 저도 그 할머니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정말 친한 동료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목격했을 때였거든요. 그 친구는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고 진짜 형제처럼 지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친구는 결국 회사를 떠났고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떠났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하는 거더라고요. 당장은 미워할지 몰라도 결국 옳은 길로 이끄는 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단도직입, 단도직입.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저랑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딱 둘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너 지금 뭔가 고민 있지? 완전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셨지? 싶어서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꼬여. 단순하게 가. 바로바로 말하고 바로바로 행동해. 그러면서 10층에서 내리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돌아서 가지 말고 직진해. 문이 닫히고 나서 혼자 남았는데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아주머니 말씀이 딱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와 똑같더라고요. 단도직입이라는 말인데요. 단은 홀로단, 도는 칼도, 직은 고들직, 입은 들어갈 입이에요. 말 그대로 칼 하나만 들고 바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복잡하게 돌아가지 말고 우회하지 말고 핵심을 바로 찌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애둘러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하라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데요. 중국 송나라 때 문학가인 석대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글 쓰는 방식이 정말 독특했거든요. 다른 문인들은 화려한 수사법을 쓰고 애둘러서 표현하고 복잡하게 꾸미는 걸 좋아했는데 석대관은 정반대였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바로바로 했어요. 어떤 시인이 달이 아름답네요 라고 돌려서 말하면 석대관은 사랑합니다 라고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당시 문인들이 석대관의 글을 보고 비웃었어요. 너무 직설적이야, 품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석대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단칼에 바로 들어간다. 빙빙 돌아서 갈 시간에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 이때부터 단도직입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석대관의 글이 훨씬 명확하고 힘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이 더 많이 읽히고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아주머니 말씀 들은 다음 날 저도 용기를 냈거든요. 사실 그동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할까? 언제 말할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몇 달을 보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연락했어요. 나도 좋아해. 사귀자. 딱 이렇게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결과요? 다행히 좋은 결과였어요.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 없었던 거죠. 단도직입, 때로는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용감한 길이에요. 어두육미, 어두육미.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 고양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항상 시작과 끝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마치 중간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어두육미예요. 어는 물고기여, 두는 머리두, 육은 고기 육, 미는 꼬리 미자를 써요. 직역하면 물고기의 머리와 고기의 꼬리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앞부분과 뒷부분만 중요하고
중간은 소홀히 한다는 의미예요. 요즘으로 치면 드라마 첫 회랑 마지막 회만 보고 중간 회차는 건너뛰는 것과 비슷해요. 시작은 화려하게, 마무리는 완벽하게 하지만 정작 과정은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명나라 때 한 요리사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황제의 잔치를 준비하던 요리사가 있었는데 물고기 요리를 만들 때 머리 부분은 정성스럽게 장식하고 꼬리 부분도 예쁘게 모양을 냈어요. 하지만 중간 몸통 부분은 대충 익혀서 내놨죠. 황제가 한 입 먹어보니 겉보기엔 화려한데 정작 맛은 형편없었어요. 화가 난 황제가 물고기 머리와 꼬리만 신경 쓰고 중간은 소홀히 했구나 라고 꾸짖었고 이후로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두육미라고 부르게 됐다고 해요. 길고양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였거든요. 시작할 때는 엄청 의욕적이었어요. 기획서도 완벽하게 만들고 프레젠테이션도 화려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마지막 발표 준비도 철저히 했어요. 하지만 중간 실행 과정에서는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매일매일의 작은 디테일들, 지루한 검토 작업들, 반복되는 수정 작업들을 대충 넘어갔어요. 결국 발표 당일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고 아무리 시작과 끝이 완벽해도 중간이 부실하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시작도 완벽한 마무리도 아니라 중간 과정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채워가는 거였다는 걸요. 어두육미가 되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백절불굴, 백절불굴. 여러분,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 기억나세요? 저는 25살 때 통장에 3만 원밖에 없던 그날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려다가 1,000원이 모자라서 그냥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바닥이었어요. 취업도 안 되고 월세도 밀렸고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한 말이에요. 백절불굴이라는 말인데요. 백백, 꺾을절, 안일불, 굽힐굴. 100번을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많이 실패하고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소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흉노족한테 사신으로 갔다가 잡혀서 무려 19년 동안 억류됐어요. 19년이에요. 흉노족들이 온갖 방법으로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소무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죠. 양을 치면서 버텨냈거든요. 매일매일이 절망이었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향한 충성심과 신념만으로요. 그런데 제가 그 편의점 앞에서 서 있을 때 문득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도 젊을 때 사업에서 7번이나 실패하셨대요. 그런데 8번째에 성공하셨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면 된다고요. 그 순간 뭔가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거든요. 백절불굴이라는 건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미생지신, 미생지신.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걸까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미생지신이에요. 미생의 믿음이라는 뜻이죠. 미는 꼬리미, 생은 날생, 지는 어조사지, 신은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미생이라는 사람의 신용, 믿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미생지신은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한 번 한 약속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담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시대에 미생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좋아하는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강물이 불어나면서 다리 밑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피했겠죠. 그런데 미생은 달랐어요. 그 여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래도 미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그래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국 물이 목까지 차오르자 미생은 다리 기둥을 붙잡고 그대로 숨을 거뒀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거죠.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떠올린 건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친구와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별것 아닌 약속이었어요. 같이 벚꽃 보러 가자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힘든 일이 생겨서 사람들을 다 피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때 저는 매주 그 벚꽃길을 혼자 걸었어요. 친구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사람들은 저를 바보 같다고 했죠.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을 기다린다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 길을 걸었어요. 벚꽃이 다 질 때까지요. 결국 그 친구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려는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처럼 약속도 때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미생지신. 약속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요? 파경지탄, 파경지탄. 카페에서 옆 테이블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요. 중년 부부가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조용히 하시는 말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파경지판인데요. 파는 깨트릴 파, 경은 거울경, 지는 갈지, 탄은 탄식할 탄이에요. 직역하면 거울이 깨진 것을 탄식한다는 뜻이죠. 부부가 헤어지거나 좋은 관계가 끝날 때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특히 한때는 정말 좋았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렸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남북조 시대 진나라 이야기예요. 서덕종이라는 황태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바로 낙창공주였어요. 두 사람은 정말 금슬이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나라에 큰 전장이 일어났어요. 서덕종은 혹시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서로를 찾을까라고 걱정했죠. 그래서 둘이 거울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각자 반쪽씩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만약 떨어져 살게 되면 매년 정월 보름날 장터에서 이 거울 조각을 팔아보자. 그러면 서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결국 전쟁으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고 낙창공주는 다른 낭자와 재혼하게 됐어요. 서덕종이 약속한 날 장터에 나가서 거울 조각을 팔고 있으니까 정말로 공주가 보낸 하인이 나타난 거예요. 거울 조각을 보고는 우리 주인이 이 거울 조각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시 한 수를 전해줬어요. 거울은 사랑과 함께 가지만 거울은 돌아와도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라는 구슬픈 시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관계들은 한번 깨지면 다시 원래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카페에서 본 부부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서로를 비추는 완전한 거울 같았을 텐데 어느 순간 금이 가고 깨져버린 거죠. 아무리 조각을 맞춰봐도 예전 그 온전한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울이 깨지기 전에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니까요. 감탄고토, 감탄고토.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제 모습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고양이는 맛있는 건 냠냠 먹고 쓴 건 뱉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하고 쓴소리는 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정말 웃긴 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무려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딱 4글자로 표현해뒀다는 거예요.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어요. 달감, 삼킬 탄, 쓸고, 뱉을 토. 달콤한 건 삼키고 쓴 건 뱉는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기에게 이로운 건 받아들이고 불리한 건 거부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예요. 한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뻔뻔한 인물이었어요. 윗사람이 칭찬하면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꾸지람을 들으면 그런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마치 달콤한 음식은 굴걱굴걱 삼키고 쓴 약은 뱉어버리는 것처럼요. 다른 관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감탄고토구나 라고 혀를 찼다고 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 사람이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에도 이런 처세술이 통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길고양이를 보면서 말이에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혹시 저도 달콤한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쓴소리는 피하려고만 했던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정말 성장하려면 때로는 그 쓴맛도 삼켜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진짜 지혜는 달콤함과 쓴맛을 모두 받아들일 줄 아는 데 있다는 걸 그날 길고양이가 가르쳐줬네요. 닭이망양, 닭이망양. 긴급 속보입니다. 제 인생에 큰 경화가 일어났어요. 아니 진짜로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취업 준비하면서 토익도 준비하고 동시에 자격증도 따고 그 와중에 부업도 시작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운동도 시작하고 요리도 배우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닭이망양이라는 말이에요. 닭이망양, 다, 마늘 다, 기, 갈래기, 망, 이를 망, 양, 양자예요. 길이 너무 많아서 양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양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웃집 양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이 양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양자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양을 찾으러 나섰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결국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양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웃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도 양 한 마리를 못 찾았냐고 물어봤을 때 양자가 한 말이 바로 갈래가 너무 많아서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깨달은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완벽하게 세워놨다고 생각한 그 모든 계획들이 사실은 다기망양 상황이었던 거죠. 토익 책을 펼쳐놓고 자격증 문제집도 보고 부업 아이디어도 찾아보고 운동 영상도 보고 요리 레시피도 저장해두고 결국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양자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길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결국 선택과 집중이 답이더라고요. 여러 길에서 헤매지 말고 한 길을 확실하게 가는 게 확신 현명한 선택이죠.